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백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3612님께서 내 사랑 여의도 타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예. 아, 진짜 난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와닿지?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라는 게, 왜냐면 24년에 말미에 워낙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게 빨리 해결되고 어쨌든 모든 국민들 다 좋은 일만. 네. 물론 뭐 정치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특히 뭐 선거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모든 일들 우리 내 타짜 그다음에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어젯밤에 원고가 다 작성된 이후에 원고의 리뷰가 마친 이후에 메인 뉴스가 다 끝난 이후에 나온 소식입니다. 뭐? 대통령의 편지. 아, 옛날에 그 김광석 씨의 편지는 절절한 노래가사 편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죠 다? 네. 일단 편지를 보고 딱 드는 생각부터 한 번씩 들어보죠. 아니,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12월 12일 날 담화에서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예. 결국에 지지자들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체포가 임박했다라는 두려움 속에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 관제 앞을 인간 방패로 가로막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웅크리고 관저 농성을 이어가겠다. 이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정말 일국의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서타짜는요? 두 가지가 굉장히 경악스러웠는데요. 네. 첫 번째, 맞구나. 극우 유튜브에 중독이 돼서 이 불법 계엄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 확정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관자 앞에서 들어눕고 태극기 흔드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중계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SOS를 친다. 예. 그게 이제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주권 침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권 침탈. 예.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설명은 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왕권 침탈이라고 보여요. 왕권 침탈. 본인의 왕권이 침탈 나간다. 예. 나를 좀 지켜주시오. 어. 그 이상 그 외에도 없고요. 예. 한마디로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새해가 밝았어. 장타짜. 똑같아요.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가 어렵다, 예. 힘들다, 안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요? 윤타짜는요? 용산이 많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정확하게 용산이에요, 한남동이에요? 지금 관저 있으니까. 뭐 둘 다예요. 그래요? 예, 예. 둘 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수석 비서관들 이상 뭐 비서실장 다 사표냈잖아요. 그런 예. 분위기가 적어도 당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용산 한남동 그쪽은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예. 또 헌법재판관 기습 임명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고 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들만의 생각을 표출한 거다. 예. 근데 워딩을 보니까 대통령 워딩 맞더라고요. 대통령이 평소 쓰는 말투예요? 예, 그런 말투죠. 그럼 이거 누가 써준 게 아니고 대통령 직접 쓴 거예요? 아마 구술한 걸 누가 정리했겠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대통령 평소 말투예요? 보시면 나오죠. 그 유튜브란 말까지 쓰잖아요. 그게 정제된 말이면 유튜브란 말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설 비서관이 작성하거나 이러면 쓰지 않죠. 뭐 여러분의 뭐 상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유튜브란 단어를 굳이 썼어요. 예. 그럼 지금 그런 진짜 여기 보면 정확하게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화면은 나가는데 읽어드리면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한쪽에 유튜브 켜놓고 보면서 이제 이렇게 써든지 구슬하든지 이랬다는 얘기인 거잖아. 제 얘기는 그 단어가 들어가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유튜브란 단어. 예. 그래 직접 유튜브 보고 있다고 써 그거를 이렇게 뭔가 대통령의 언어에는 그걸 안 쓰잖아요. 안 쓸 거 아닙니까? 대통령 공식 메시지면.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루 뒤면은 예.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뒤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라가 이렇게 뒤집혔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는 이제 그날 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전히 경로에 있고 예. 여전히 이제 이 본인이 옳다 이런 일종의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상황이 유불리는 파악을 하겠죠. 어쨌든 본인이 탄핵 소추가 됐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건 결국에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층 뒤에 숨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결집을 전 호소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본인이 그렇게 법치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작 이제 법치에 불응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할 때도 얘기했고 그 12월 12일 담화에서도 뭐 나는 이러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나는 정당하 내가 맞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뭐 SNS 글이라든지 뭐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뭐 이런 게 아니라 요 특정 집회를 하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형식 자체가. 이런 형식을 택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장타짜? 뭐 지지층 결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심정적인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외에 법보다는 이제 어떤 논리보다는 감정에 완전히 취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렇게 외롭고 문제가 될 일들이 많은데 내 편을 저렇게 밖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분들은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12.12 담화처럼 국민 여러분 뭐 SNS 글이 지금은 저 직무 정지니까 대통령실 카메라가 못 오겠구나. SNS에 국민 여러분 뭐 공수처에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영장 집행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뭐 저는 절대 응하지 없습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한남동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착 보냈을까? 몸으로 막아달라는 소리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기 힘드니 앞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달라. 일종의 선동? 당연히 선동이죠. 그 이 시점에 뭐하러 그걸 쓰겠어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헌재 가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를 깔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이 판단이 이 편지는 이길 수 있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면 그 얘기는 그냥 무의미한 감사 표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격하고 이거 결국 이길 텐데 우리가 힘을 합친 결국 이길 텐데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니 내가 그 잊지 않겠다.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감정 방향으로 보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길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뭉쳐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겨 이런 거? 뭐 그게 다 합쳐져 있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5대 3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5대 3. 잠깐. 야 이거 취재한 겁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용산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거 5대 3 만들면 된다. 그러면 8명 체제니까 이 중에서 3명만 3명 반대하면 기각이잖아요. 2명은 누구를 염두에 둔지 내가 대충 짐작 오는데 나머지 1명은 누굴까? 뭐 그건 거기다 물어봐야죠. 참고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사가 될 때 그때도 8명이었어요. 헌법재판관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5명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각이 된다. 근데 만장일치로 이 탄핵이 되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엔 대단한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실제 그걸 믿고 있다기보다도 앞서 이제 국민을 호칭하다가 이제 특정 세력으로 이렇게 좀 좁아든 게 애초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제 시야에 국민은 그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치를 해온 거고 국민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통치를 해왔잖아요. 참칭했을 뿐이지. 근데 그러나 이제 이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이제 대상이 축소돼서 특정 지지층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게 일종의 또 다른 내란 선동이에요. 어쨌든 김병덕 의원도 그런 식의 법질서를 부정하면서 나를 지켜달라 물리력 몸으로 막아달라고 하는 게 내란 선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약간 그 정신적인 선망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서는 저게 이성에서 나온 판단이다. 이런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 정보를 가지고서 논리적인 사고 끝에 도출한 판단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혹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2월 10일 그때 탄핵 전이니까 12월 10일 담화만 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왜 비상계엄했는지 국민들 한번 설득시켜봐서 여론을 반전시켜볼까? 라고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되고 탄핵되고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니 나 모르겠다. 국민 설득이 아니라 그냥 지지층만 잡고 간다 해서 편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게 전체의 흐름을 지금까지 보면 어제 편지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 편지가 목적이었나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의 확신이 있어요. 머릿속에는 본인의 이 계엄 자체는 통치행위고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 반국가 세력이 아직도 여의도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반대하면 좌파 종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분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고 저는 윤희숙 대변인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헌재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아예 없다. 없다. 있었으면 빨리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해서 가서 심판 탄핵 그 지휘에 대해서 복구를 해서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12의 그 저희는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비록 사과는 했으나 혼란소란이고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적당한 시기에 또 비상계엄을 또 하겠다. 라는 저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고 봐요. 그 당시는. 적당히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누르고 나의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뭐 2번 3번 하면 어때? 통치행인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헌재 가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그냥 5대3을 생각한 게 아니라 5대3으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오늘만 대충 산다. 오늘만 대충 산다. 5대3이 잘못 들려서 5대3으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제대로 들었어요. 그냥 그 얘기부터 제 하고 자 그럼 봐요. 그 얘기부터 하고 윤타짜 5대3 정도 우리 서타짜는 5대3으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5대3이라며. 그러면 용산에서 5대3이라고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얘기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5대3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되든가요 근거로. 재판관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다 논리 같은 거 논리? 본인들이 생각한 논리가 있잖아요. 기각을 시킨다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똑같아요. 그때도 5대 2대 1 최소한 5대 2대 1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가 기각이었다 그 당시에. 그때는 5가 기각이었어요. 여기는 3이 기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6명이 안 된다는 거 조금 다르죠. 근데도 거긴 8대 0으로 0대 8로 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각이 소수인데도 되겠느냐 하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용산은 나름대로 재판관 성향이나 본인들의 논리를 합쳐보면 둘은 확실하고 한 명 정도는 더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 물론 계산하는 거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가 상당히 먹히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세게 나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생각하는 거고. 성향 논리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쭉 우리가 지켜봐왔고 소문으로 들어왔고 증명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운이 좋다는 거예요. 운이. 대통령의 운이 좋다 이제. 새해 들어서 운이 바뀌어. 2025년 됐어. 이제 운이 좋아. 원래 음력이 돼야 되는 좋아지고 건데. 있어. 그러니까 입춘 지나면 운이 좋아져.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요? 천공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속.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역수를 해보니까 점을 쳐보니까 이제 운이 좋고 탄핵은 기각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이제 믿는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음력 2024년이면 왜냐면 뭐 사주팔자 볼 때는 뭐 음력으로 하니까 안 받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버티면 25년이 쫙 밝아오면은 나는 운이 좋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나올 수 있어. 24년은 좀 힘든데 뭐 이런 거구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점괘가 나왔대요 실제로? 추측이요? 아니 안 하겠냐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계속 나 감옥 가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왕자 그 전에 뭐 대통령 된다 뭐 이런 분들에게 심취해가지고 연락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하기가 되다니 조심스러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거 증명된 거로 보면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구나. 추정이죠. 근데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석동현 변호사 나왔다가 윤곽근 변호사 나왔다가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1월 1일 날
확실하게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훈화 말씀 딱 해가지고 예. 학생들 정신 교육을 시킨 거다. 지지층에게. 예, 그렇게 예. 보여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막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곧 40%가 멀지 않았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 이제 환호하고 그래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40% 갈 수 있어 지지율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집단 최면 현상 그게 대단히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예. 그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를 굉장히 재촉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로서는 예.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탄핵 사유를 또 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예. 그거를 헌재가 나중에 탄핵 사유로 거론을 했습니다. 심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게 법 집행에 불응하는 거거든요. 물론 형사소송법상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는데 예. 지금 체포영장을 저렇게 가로막고 불응하고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선동하면서 이 몸으로 어쨌든 법 집행에 불복하라라고 직접 나서가지고 선동하는 게 저게 탄핵 사유예요. 저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될 수 예. 있다는 점을 저는 헌재도 아주 엄중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 헌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8명의 재판관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가장 빠른 속도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무슨 탄핵 심판에서 자기들이 5대3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저런 위에 선동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고 예. 거의 제가 보기엔 지금 거의 선망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윤타짜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3으로 기각시킬 수 있었다는 그 기대와 논리들 그게 용산과 한남동만의 생각이에요? 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당까지는 제가 뭐 취재한 건 없고요. 아. 제가 뭐 기자도 아니고 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당에서는? 말씀드려서. 예, 그럼 그러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각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기엔 전 부적절하죠. 아, 진행자께서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드시는 아니 저는 고 그 예. 당과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선이란 게 어제 편지 어제 어제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당과 용산 한남동은 이제 조금씩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왜죠?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당은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미 결론 났다. 임명됐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했잖아요. 조던 실트님이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탄핵 시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심판 시간으로. 예. 근데 용산은 그걸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는 달라지죠. 그래요? 중요한 분기점이 어제였다. 아니 저는 요거 하나 어제 편지에서 요거 저는 난 이상한 게 항상 눈에 띄는 이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거예요. 당.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야 당도 필요 없어. 그렇죠. 이 메시지 맞죠? 그겁니다. 버린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버린 거 국민은 맞는 버린 지 거죠. 오래됐어요. 뭘 굳이 뭐 어제 왜냐하면 편지로. 최상목 대행도 예. 임명 안 할 걸로 기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딱 임명을 했고 당도 이렇게 나왔으니 당은 탄핵이 됐으니 어찌 됐건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예. 이걸 다투고 뭐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용산 한남동 입장에서는 일단 믿는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분과 뭐 그쪽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저 편지에 보면 그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도 국가도 아니고 예.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같이 싸우자. 내란사범인 예. 꼴이나고 이게 어쨌든 주권을 침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게 전형적인 내란 선동이고 저게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 집행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저런 상태에 있는데 공수처가 저걸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예. 저걸 용인하는 거죠. 저런 내란 선동을. 예. 저는 국가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용산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든 뭐든 대응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용산도 헌재 그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떠들어 본다 한들 그건 무슨 권한을 다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제부로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본인 그 국민의힘을 버린 지 오래됐다니까요. 본인들의 당을 이용해 먹고 단물 다 빼먹고 이제는 그냥 폐허를 만들든 말든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 희망을 이 두 권 체제에서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자, 그 장타짜 윤타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타짜 그 투 건스 잘 알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윤타짜 얘기로는 어제 1월 1일 기점으로 당과 용산이 이제 분리다. 당이 다른 길 갈까 요 전망인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또 당이 살고. 어제 요 편지 당이 주인이 아니라 요게 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이 편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뭐 현재 재판관 이제 네, 그건 어쩔 수 거라고.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네. 생각한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당도 야 이제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선거 치려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거는 예.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면은 요새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김용현 전 장관 입장문 뭐 공유하고 뭐 진짜 뉴스 발굴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용산 행정관 했던 당모 씨가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그럼? 아니 그런 활동들이 위축될 거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했던 분들의 활동 공간이 열린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런 별로- 목소리들을 내는 것들이. 저는 별로 안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크게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저 비대위 체제. 왜 네. 그러냐면 기대는 없지. 윤석열 대통령이 쳐다보고 호명하는 그 층과 예. 국민의힘이 지금 쳐다보고 호명하는 층이 같아요. 그 지층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다르지가 않은 거고요. 그럼 그 지수층으로 경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당과 윤석열을 분리하려고 했다면 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됐어요. 근데 임명되는 순간까지도 권성동, 권영세 두 분 비슷한 태도를 취했고 그런데다가 지금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당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영장에 불응할 수 없거든요. 예. 불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서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여당이 얘기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분리한다는 건 그냥 공연불이고 제가 보기엔 자기들 안에 있는 갈등일 뿐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그대로 입장을 하면은 지금 공수처 왜 저러냐 판사 공격하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예. 그렇게 강하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입장을 안 내고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결별하고 거리두기하고 이 사람들 빼고 우리 당 보수파를 리셋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뀌진 않았는데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열렸다. 의총도 이제 가보면은 야 윤석열 탄핵 찬성한 사람이 나쁜 인간들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목소리가 좀 잦아들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이 됐다. 그것이 큰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딴 얘기하면 물병 안 던진대요, 그러면 이제. 그럼 못 던지죠. 아니 병을 이제. 던질 필요는 없는데 저는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온도차만 있을 뿐인데 네. 예를 들면 앞서 김용태 의원 자체도 그 한남동 앞에서 그 시위를 부리는 그런 분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공수처의 그랬어요? 체포영장 부분들 예. 부적절성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권선동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메시지들이 뭐가 달라요? 지금은 하루빨리 국정안정화와 거리를 두려면 저는 솔직히 대통령 빨리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구금도 해야 되고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한 명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달라졌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30초. 서 소장님 이게 달라진 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함으로써 탄핵 심판이 빨리 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는 거야. 어쩔 수 쌍권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품어 안고 가서는 우리는 정말 해볼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차별화하고 다르게 가야 되겠다라고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타짜 3부 계속되는데 어제 2부 말미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그 편지 특히 요 뒷부분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부분 요거를 또 요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좀 변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기로 할 거냐 요건데 서타짜하고 박타짜는 택도 없습니다. 요거고 장타짜는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변화로 방향으로 갔다 이 얘기고 아니에요? 변화의 방향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목소리가 이제 용인이 되는 분위기. 그러면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의원총회에서 딴 얘기도 물병을 안 날라온다. 그렇죠. 이 배신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다. 옆에 가서 야 너 배신자지 이런 건 안 할 거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지지층이 그 지지층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분들의 뜻과 의견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요. 근데 다른 목소리 나오는 사람들을 막 목 조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대세가 되기도 어렵죠. 사실. 대세는 되게 그럼 완전 윤타짜는요? 저는 당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당은 변해요.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나 그럼 하나만 이거 궁금해요. 정광훈 목사 집회에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갔다가 누구죠? 김기현 지도부 안에서 징계 받았죠. 그죠? 근데 이번에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윤상현 의원 집회 가고 윤상현 의원 큰절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징계 받습니까? 같은 잣대라면 징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 주제가 달라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때는 김지원 지금은 탄핵과 관련된 얘기고 김지원 전 최고위원 때는 뭐였어요? 그때 정광훈 목사 집회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5.18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건데. 그래도 다르다. 다르죠. 사유가. 사유가 다르다. 근데 이게 그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와중에 어쨌든 그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저 집회에 간다는 게 가가지고 거기서 큰절하고 탄핵되게 만들어 죄송하다 그러고. 근데 그게 개인들로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들한테 그게 유리한 선택이다. 다음에 정치적인 그 지지층들의 어쨌든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게 어쨌든 다음 선거에 있어서 혹은 당내 정치에 있어서 유리한 선택이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하고 많이 다를 거다. 이분들이 지금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집단적 학습 효과가 그런 거죠. 결국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그걸 막지 못하고 어쨌든 거기에 휩쓸리는 바람에 우리가 적배로 몰려가지고 한동안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 불러오고 뭐 등등의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 눈치를 보고 그 여론에 휘둘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때의 사태와 지금의 내란 사태가 다르다는 거를 이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더 극단화되고 진영화되고 지지층만 보는 정치를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박근혜 탄핵 당시와 지금의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심각성이나 분노를 좀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못 읽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의원 이 꼴 저 꼴 다 보고 이 정치권에서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분들이거든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전자전 다 해본. 제가 뭐 저급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메시지를 낼까? 그건 하나였거든요. 조기 대선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함으로써 그 전제가 깨졌어요. 그 전략이 깨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자꾸 탄핵이 잘못됐다. 뭐 우리가 그냥 얼굴에 두꺼운 거 깔고 철판 깔고 이거 창피하고 잘못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 취한 게 어쨌든 조기 대선 없게 한다. 그거였거든요. 어쨌든 버틴다. 버틸 때까지. 근데 이게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이제 곧 열릴 수밖에 없어요. 6월 이전에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알겠죠. 그러면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 후보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룰을 어떻게 할까? 어떤 형식으로 뽑을까? 우리 후보군들은 누굴까?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대선을 치러야 될 당이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방 불가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 끝났어요? 본방 끝났어요? 아니요, 남았어요. 본방에서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있을 거 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 왜냐면 아니 왜냐면 봐요. 6일이 만료잖아요. 그럼 만료일 날에 안 하고 빼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 근데 내일은 변론 준비일이잖아. 헌재.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야 되는 날이에요. 거기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나갈 수도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원래 변호인 저 안 가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날 빼고 주말은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몰려들 거고 주말이니까. 주말 안 할 거예요. 예, 그 주말 안 하고 그럼 오늘 하루 남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같은데 예, 그래서 예상 어떻게 될까? 예상은 저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상은 그렇고 전두환 체포할 때도 네. 전두환이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어떤 그 제사인가 뭐 하여튼 뭐 네. 그런 거를 하려고 이제 좀 개인적인 일정을 맞아요. 할 때 네. 그때 들어가서 이제 그 뚫고 들어가서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충돌 피하고 잘 집행할 수 네, 있을까? 집행할 수 있게끔. 자진 출두할 수 있을까 예상합니다. 자진 출두는 절대 없어요. 절대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편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 가지 시간을 봐서 경찰하고 많이 저기 그 협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경찰 쪽에서 구체적인 병력, 경력, 그다음에 체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선까지 지금 그 공수처와 협의를 했다고 하니 아마 오늘 저녁 정도는 아마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3일날 그게 안 된다면은 아마 출석 안 할 거예요. 그걸 다 예측하겠죠. 아무리 경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그 시점까지도 고려했을 때는 주말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박타짜 얘기부터 들어. 성공 저 영장 집행할 것 어쨌든 같아요. 6일이 기한인데 네. 그 내에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주말은 더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죠. 예. 시위도 더 격렬해질 거고 그래서 아마 주중에 하면 오늘 내일 사이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공수처가 뭐 그렇다 그래서 새벽에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전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괜히 트집 잡으려고 또 나올 테니까. 근데 그래서 좌절되면 저는 경호처가 막을 근거가 없고 경호처가 막는 순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 역시 다 체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막는다면 뭐 집행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법을 집행하려는 그 의지와 또 그 법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 다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면 저는 헌재가 탄핵 심사를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거고 2월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잘 집행 아니 왜냐면 예전에 집행을 막은 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도 현실상 보니까 이제 한화가 그 당시 의원인가요? 예,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할 때 당원들이 민주당 당사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인가 보다. 2004년. 2004년이니까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그 옛 민주당 당사 막아서 못 들어갔다 그러고 이인재 의원도 보니까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슨 뭐 보니까 뭐 가스통 갖다 놓고 뭐 쇠사슬로 문 묶고 당원들 앞에서 못 들어갔다 그러고 저희도 정영근 언제? 정영근은 그때 있었어요? 당직자였어요, 지금 화면 당직자. 나가거든요. 유튜브로 사진들이 보면요. 지금 이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쇠사슬이 나오고 당원들이 횃불도 있고 요건 이인재 의원 때 얘기랍니다. 이인재 의원 때 얘기고 요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분은 주모 의원인 것 같다. 사진이 얼굴이 아닌가? 지금 요 사진은 휘발유통이 있고요. 공작 수사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요것도 이인재 전 의원 때 얘기라는 거 합니다. 어쨌든 이인재 전 의원의 그 논산 사무실 앞에 당원들이 막 가스통 갖다 놓고 휘발유 갖다 놓고 쇠사슬로 문 묶고 문 잠그고 해가지고 버텼고 한화갑 의원도 민주당 당사 당원들이 앞에 스크럼 짜서 막아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적 있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영근 의원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정보통이어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정영근 의원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서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정영근 의원도 당사에서 버텼다. 그때 날 샜어요, 저. 당사에서. 그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원내 총무실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원내 총무 누구였는데? 이부영 의원? 이부영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부영 의원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근데 총무님 저기 옛날 그렇게 당신은 원내 총무라고 그랬지. 네, 독재 정권에 핍박 받으셨는데 정영근 의원을 지금 원내 총무로서 막아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세요? 막 이렇게 날 샜어요 같이 거기서. 막았어요? 당사에서 날 샜다니까. 며칠 동안 막았어요?
저는 하루 있었어요. 하루만에 그러면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을 걸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인 정장 집행을 못 해요. 정영근 의원은 2000년인데 네 번째 체포 시도 뒤에 사흘 뒤에 저 네 번째 시도 사흘 뒤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진 출두했다고 합니다. 정영근 의원은. 그러니까 어쨌든 일개라서 죄송한데 일개 의원들도 막잖아요.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럼 대통령이 관저에 있고 앞에 지지자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일개 의원이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지르는 죄의 최고형이 뭐예요? 정치자금법 사형인가요? 죄의 무게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은요. 사실상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형 무기금고면 대한민국에서 격리를 하겠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정치자금법 하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판단하고 어떤 처벌을 받겠으나 이 사람을 안 잡아가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국헌의 어떤 질서가 물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은 내란죄예요. 사형에 준하는 중범을 저질렀고 대한민국을 법인격적으로 봤을 때 크게 헌법의 근거에서 돌아가는 대한민국 봤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살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돌아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비교 대상은 아닌 거야. 그때는 야당 탄압 이걸로 방어막을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탄압 이렇게 하면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행이 될 거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저건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상사가 발생하고 근데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가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경호처 충분히 경고하고 막으면 경호처도 제가 보기 끝까지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흐르건 간에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막는 신용을 할 텐데 끝까지는 못 막을 거고 문제는 이제 저 어제 윤석열이 이제 결집을 호소한 이 이제 강경 지지층들이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걱정.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고심들을 하고 이제 기술적인 방안도 강구할 텐데 어쨌든 불상사 없이 저 과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경찰 공수처가 고심을 할 테니까 좀 믿어보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윤타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위의 측면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집행이요? 예. 그건 왜 그렇죠? 일단 물리적으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 숫자가 너무 많고 지지자들이 그 한남동 분위기도 완고하고 어제 그런 편지까지 냈는데 그럼 만약에 그걸 뚫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막 보기 싫은 장면으로 우리가 그 광경을 봐야 되잖아요. 또 나올 때 차 타러 나오면 차 또 가로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2번, 3번 청구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바뀌는 거를 기대를 해야지 오늘 뭐 이 일주일 안에 이 청구 기간 안에 집행 기간 안에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윤타짜 얘기는 당위의 측면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법원이 영장 발부했는데 당연히 집행이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속보인가요? 민주당이 국회에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의원들에게 이유를 보니까 영장 집행 실행 시에 공수처하고 경호처의 갈등이 격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국회 집결하라고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민주당의 이 지침?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머지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장타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요? 민주당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이다? 제일 안전한 곳이 또 국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의원총회도 해야 될 거고 향후 대응 방안들 의원들과 같이 논의해야 되니까 한 곳에 모여 있자.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못다한 이야기 더 심화 버전은 뭐 본방 불가에서 하시고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아침에 또 있었어요 뭐? 아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딱 3면 펴니까 이렇게 어제 국무회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한 그제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나서 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 설전을 벌인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대화를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표도 만들어 놓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 윤타짜 취재된 거 좀 있습니까? 뭐 보도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네. 최상목 대행은 왜 그런 선택을 했대요? 제가 이제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그게 이제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를 텐데 한덕수 총리가 보는 관점과 그럼 왜 최상목 부총리 거의 경력이 비슷한데 다 기재부 출신의 부총리도 다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근데 왜 그랬을까? 결론은 경제 상황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랑 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만 봐도 이 상황에서 환율 1,500이 뉴노멀에 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압박감 그런 게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다른 정치적인 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요? 왜냐면은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은요. 그리고 거부권만 행사하면 민주당이 거의 99% 탄핵했을 거예요. 그쪽은 권한대행직도 직무가 정지가 되고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본인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리 연말이지만 권한대행이 전방 가서 막 이렇게 망원경도 보고 NSC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다른 권한대행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꿈과 목표가 있는 것 같다. 뭐요? 나도 조기 대선이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뭐 나라고 뭐 대통령 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이 대통령 나간다고? 아니 이제 그런 꿈이 있지 않을까. 주위에서 많이 심어줄 것 같아요. 주위에 막 조언 그룹도 있고 옆에 참모 그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는 왔다. 이때 이렇게 좀 행동을 하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도 좀 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원래 그런 분이 아닌가.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16년 1월 달까지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비서관을 했단 말이에요. 안종범 수석이었어요. 안종범 수석 잡혀가지고 구속되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윤석열 당시 뭐 검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미르 뭐 이런 것들 다 불어가지고 본인은 구속 안 되고 처벌 안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분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정치적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번이나 탄핵을 받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그러니까 뭐 너무 개인적 동기에 대해서 추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다 선택이 본인이 돼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려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기왕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해야지 그걸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월권이고 그거야말로 위헌적인 행위예요. 그건 대통령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근데 권한대행이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임의적이고 편법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모두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정대로부터도 욕을 먹고 야당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헌재가 바로 인용할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결정이 오히려 빛이 발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 뭐 본인의 욕심이 뭐였던 야심이 뭐였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왜 할 거면 다 아예 안 하지. 저는 현명했다고 봐요. 최상목 권한대행 그 기준은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현명했다. 그렇지.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비겁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대로 경제관료로서 이 비용 편익을 잘 따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거. 그리고 2명을 선택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할 것이고 1명 정도는 나머지로 남겨놔서 이쪽 여당 쪽에 내가 나름대로 지분을 두고 어차피 우원식 의장이 헌재 쟁의 심판에서 결정이 되면 못 이긴 차하고 임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네. 유감스럽긴 하죠. 저도 똑같이 유감스럽긴 합니다. 3명 다 임명하는 게 헌법적 의무로 다 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경제관료답게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따진 판단이었다. 사실은 그 2명만 임명하는 거는 저희 당에서 얼마 전에 살짝 주장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저희 대변인 논평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이거 안 하면 어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계속 버틸 때도 안 된다, 임명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건 어떡할 건데 해서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살짝 여야 한 명 한 거는 임명하자 우선 뭐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정신적 비서실장 그만둔 거예요? 그만 안 둔 거예요? 지금 혹시 전화해 보시면 받으시려나? 출근하셨어요?라고? 제가 그런 사이도 아니고 본인은 관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걸로 전 들었습니다. 근데 최성목 대행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말을 오가면서 뭔가 좀 핀트가 좀 약간 포인트가 어긋난 것 같기도 지금 하고. 용산 한남동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발해서 다 사표 낸 거잖아요. 야, 지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표를 냈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은 권한 대행은 보좌하는 인력 싹 없어지는 거고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뭐 서로 고소 먹었다고 그러고 이게 콩가루 집안 콩가루 정당이 아니라 그럼 이거 완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비서실장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하는 일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뭐 권한대행 보좌할 것 같아요? 없어요? 상황 노릇하지. 상황 노릇하니까 큰 소리 치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임명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아 그래요? 다 그만두고 이제 수사들이나 열심히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안보실마저 지금 이제 내려놓고서 그만두겠다. 이게 협박이거든요. 사실은 기재부가 저걸 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보 이쪽은 기재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엔 안보실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안보실장마저 안보실 관계자들마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게 이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좀 협박을 하는 거고 저게요. 본인도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내란 동조행입니다. 그리고 내란범을 비호하는 행위예요. 저건 정치적으로 다 평가받고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엄 당시부터 아무 역할을 안 했고 거기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들이라고 보고 저는 왜 여당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더 하고 싶으시죠? 네. 본방 불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네타짜는 10분 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